네, 이건머니 17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옆에 권혜리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시간이 수요일 아침 9시 35분, 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버스 파업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있었고 이제 내일 듣거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루 전 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버스 파업이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어쨌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거의 다 타결이 사실 뭐 됐습니다. 파업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버스 파업은 사실 전례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뭐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핵심이 이제 버스 파업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나온 얘기가 52시간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올 여름부터는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그렇죠. 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50인 그렇죠. 이하 사업장까지도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 여름에 7월부터죠. 7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죠. 이게 52시간제 도입 취지 자체가 뭐 임금을 다소 줄이더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측면이 좀 상당히 있었고 그 당시 일자리 상황이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하니까 일자리 나누기의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그 줄어든 임금이 분명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근로하는 시간이 줄면. 근데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줄여버리기에는 이 기존 버스 기사들의 임금 구조의 문제도 있었고 이분들도 사실 기본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들이 많았고 연장 수당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실질 임금을 보전받은 측면들이 있어서 근로시간이 줄면은 사실 임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전을 해줄 겁니까?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하려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요구 사항들도 다 달랐고 임금 인상률도 달랐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전국에 한 10개 넘는 지자체들이 파업 결의까지 갔죠. 그래서 어제까지 14일 자정까지가 이제 협상 시한이었는데 뭐 시간을 넘겨서까지도 뭐 협상을 계속해서 상당 부분 지역들이 지금 거의 다 타결이 된 상황. 근데 이제 버스 문제가 우리가 잘 타고 다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 돈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정부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52시간제와 관계없다. 버스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하고 경기가 대표적인데 서울은 준공영제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대부분 관리를 하고 돈이 빵꾸가 나면 서울시 돈을 메꿔주죠.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를 모았다가 작년에 한 번에 확 지급을 하면서 늘었다는 거예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따져볼 일인데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이미 주 5일제식으로 하루에 7.5시간 근무로 어차피 52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지역들은 사실은 52시간제와 아주 큰 관계는 없고요. 뭐 서울 빼고 다른 지역은 한 10만 원, 15만 원 줄어든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반대가 경기죠. 경기도가 격일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18시간 운전을 하고 하면서 격일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기본급이 80, 그다음에 그런 시간으로 채워서 하는 수당이 한 뭐 180, 뭐 안팎 그렇게 해서 한 200 중반 정도의 월급들을 보통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 3년, 4년 정도 무사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준답니다. 왜냐면 서울시가 월급이 한 400 정도 되고 이제 52시간 이내로 근무 조건이 훨씬 좋은데 반대로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건들이 좀 까다롭대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열악한 상황인 거고 그분들은 이 시간이 줄어들면 수당이 확실히 한 60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60에서 한 100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2시간을 경기도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이번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52시간제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지역의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뭐 47.5시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52시간이랑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매년 적자도 보전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일단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어차피 7월 달이 되면은 그때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고 그래서 어제 엊그제 정부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앞부분은 52시간제랑 이번 파업은 큰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써놓고 뒤에 가서 이제 대책을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만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이제 그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요러요러한 지원을 할 겁니다라고 돼 있어서 분명히 뭐 이번 파업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이제 어차피 7월 달쯤 되면 한번 맞닥뜨릴 일이다. 이 앞으로의 파업 그 상이나 앞으로의 그 협상 조건을 대한 생각도 이번 파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그게 52시간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공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인정하는 순간 이 파업까지 그럼 갈 때까지 정부는 뭘 준비했느냐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52시간과 관계없다고 선을 긋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버스 업계는 특히나 이게 52시간제 되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라고 아주 진작부터 예상이 됐던 1년 전부터 있긴 얘기를 계속 근데 합니다. 이제 뭐 그런 풍력 생각은 좀 듭니다. 빠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런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또 준공영제의 문제가 또 있긴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유치원하고 비슷한 사립유치원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5,200억을 서울시가 작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 감사를 못 들어갑니다. 100%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돈을 받아가서 정말 적자가 났는데 돈을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탱자탱자하고 딴 데 써놓고 지금 돈을 없다고 난리를 쳐서 돈을 받아가는 건지에 대한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가 안 되는 부분, 약간 방만할 수 있다는 부분, 필요보다 더 많은 버스가 굴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도에 뭐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를 과연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52시간제 천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안 왔으면 아마 200원 올린다고 했을 때 난리 났을 거예요. 버스 요금 200원 올린다고 해서 또 올리냐. 저도 이번에 그 정부가 굉장히 여러 차례 버스 요금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서 이 타이밍은 사실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했죠.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요금을 올리라고 그렇죠. 예, 공개적으로 전국 지자체들한테 압박을 한 경우는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뭐 최근에 물가가 낮다라는 판단 하에서 어쩌면은 뭐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금 올리는 거는 지자체 권한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으니까 중앙 정부의 책임은 뭐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배경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속내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뭐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냥 평시에 200원 올립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몰매를 맞았을 텐데 파업 직전까지 가서 200원 올린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지금 보면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세게는 안 하잖아요. 200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200원 이렇게 올리는데 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랬냐 이 정도는 얘기는 하지만 금액 올리는 거에 대한 시비는 걸지 않는 걸 보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 더 뽑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 경기도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경기도는 거기는 이미 그 요금을 얼마씩 올려야 할 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은 이미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긴 인상 요인이 이미 있다고 해서 다 마친 그러니까 상태였고 100원 올리면 1,250억 원 정도가 네. 추가 수입이 있고 200원 올리면 2,500억 정도. 근데 들어가는 재원이 한 3,000억이니까 예, 그렇죠. 500억 정도는 어디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200원 올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그게 되는 이제 거죠.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그렇고 광역버스 이제 400원이 올랐고 경기도는 그렇고 인천에도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인천은 어제 경기도 요금 인상 발표 전에 거기는 타결이 됐습니다. 인천은 약간 좀 특이했던 게 거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안 했었어요.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14일까지 조정을 해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 그때 가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전에 어쨌든 타결은 됐고 인천은 우리는 뭐 요금 인상 계획은 없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일단 인상 요인은 있어서 얼마를 올려야 될지 연구 용역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놓고 좀 이따가 그 입찰을 들어간다고 하고 인천 상황 그렇고 서울은 물어봤는데 서울은 여전히 인상 계획이 없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년 2,500 올해 3,000억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갈 예정인데 그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택의 문제다. 어쨌든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게 수익자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사람이 지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요금 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버스라는 것이 대중교통이고 공공성이 있는 측면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시 재정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나오는 연 3,000억까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경기도 요금 인상 발표 후에 통화를 한 건데 경기도가 올리건 말건 우리는 안 올린다는 입장이 명확하더라고요. 어제 저녁 서울시는 가서도. 돈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돈 있는 지자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의사도 중요할 텐데 요금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느끼는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지자체 그렇겠죠. 여러 가지 예. 이유들이 정치적인 이유들도 물론 가장 큰 근데 부분이 경기도는 있겠지만 갑자기 요금 올리지 않고 도에서 2,500억을 없던 돈을 갑자기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서울시는 2,000억 이상을 꾸준히 내던 데니까 3,000억 내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뭐 새롭게 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없겠지만 경기도는 없다가 갑자기 2,500억을 내야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그 차이가 있을 거고 2,500억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어디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요금 올리는 경기도에서 요금 올리는 부분이 경기도에 사는 분들한테 좀 그럴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이 그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걸 가지고 52시간을 공격하는 52시간을 왜 이렇게 갔느냐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코너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2시간은 이번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로 52시간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가기로 돼 있던 거고 근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시간을 대법원이 벌어준 거였어요. 왜냐하면 판결이 그 52시간을 가야 한다라는 판결을 낼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전에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작년에, 들으시면 뭐 그렇죠. 성남 환경위원들의 사례건 때문에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리게 돼 있었고 그걸로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걸 1년 늦추냐 2년 늦추냐 뭐 이런 정도의 뭐 서로 이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정도의 차이였지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논의의 확장을 더 해보자면 어제 저희가 8시 뉴스에 화요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집배원 네. 집에서 36살 집배원이 집에서 그렇죠. 자다가 숨진 사건, 급사한 사건. 2,700시간을 일한다 그래요? 연 2,700. 연 2,700시간. 지금 OECD 평균이 1,900 정도인데 2,700시간이면 저는 사람이 버티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집배원 1년에 2,700시간 노동, 경기 버스 기사 격일 한 번씩 하루 18시간 운전. 그건 안전도 위험해요. 그건 안전 문제가 8시간. 심각하게 있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근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근로 시간을 줄여준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온전히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른 구성원들까지 다 부담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요금 인상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지금 굉장히 좀 분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아니 나가 보면 조심스럽긴 교통비가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동남아랑 비교를 그러니까요. 한다면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뭐 우리 정도의 경제 네, 수준인 우리 정도의 나라와 경제 비교하면 수준인 싼 나라에서 편입니다. 네. 교통비 굉장히 싼 편이고 뭐 우리 물가가 어떤 부분에서 일정 밑으로 눌러진 것 자체가 사실 교통비가 그동안 좀 굉장히 싼 편이었던 것.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에서 굉장히 싼 편이었던 것이 많이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근로 조건이 좀 더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만 그러면 정말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거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버스라든가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육체 노동이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그거를 하셔야 되는 식의 교대 근무를 하시고 사실 저는 52시간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것도 주 최장 52시간이죠. 그 제도가 가장 적용이 돼야 하는 데는 사실 그런 약간 육체 노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한승국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요금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회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임금 인상되는 것을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조심스러워요. 네. 그냥 말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근데 또 당장 생계를 그 얘기는 네.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네. 한번 드릴 텐데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만 더는 예. 근데 저는 이제 52시간의 그 취지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또 이제 이런 노동과 조금 특례 업종이라든가 탄력 근로제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논의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 노동으로 딱 어떤 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은 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노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식 노동, 정신 노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또 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 원래 기존에 나왔던 52시간이 딱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특례 업종에서는 좀 더 논의를 확장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는 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이혼의 여지는 별로 없지 않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에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신다면, 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집배원들이 2,700시간을 1년에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덕분에 우리가 택배를 싸게 썼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몸을 갈아 넣어서 맞아요. 단가를 낮췄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으로서 주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좀 싼 값에 그동안 이용하는 거에 너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온 건 아닌가. 사실 사람이 그렇게 인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싼 요소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걸 일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단가를 낮춰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당위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처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 게,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올해 7월에 300에서 50인, 내년 7월에 이제 50인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그 경기도 버스 같이 기본급 작고 수당 많은 중소기업들은 뭐 정말 대부분의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그럴 그래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급이 있는 편이고 시간의 수당이 그렇게 전체 월급에서 아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게 몇십만 원이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당장 우리가 그럴진데 뭐 월급의 한 4분의 3, 3분의 2가 수당인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줄어들어서 전체 월급의 거의 한 30% 이상 막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거 굉장히 충격이 클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렇다면 버스도 지금 아까 한승국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였고, 올해 7월, 내년 7월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 법은 통과가 됐고 대법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제 당위성의 얘기고, 현실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할 거냐라는 거를 예를 들면 노동부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무슨 보관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50인 이하 5인 이상의 그 수많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파파파파파 하고 문제가 터졌다. 버스 회사는 덩치라도 커서 파업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정말 악악되는 거 이상의,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어디 낼 때도 사실은 마땅치도 않은 거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고민일 건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버스 파업 가진 않았지만 이거의 어떤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아닌가. 버스 정도는 되니까 지금 일단 파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지, 그런 작은 회사들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김수현 실장하고 뭐 가서 이 카메라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둘이서 이제 네. 공무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한 네네. 얘기가 공개가 되면서 뭐 그거 저희가 먼저 보도했죠. 저희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일선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위에서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럼 뭐라도 지금 내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랑만 받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우리 사회에 사실 패러다임을 굉장히 바꾸는 일인데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 정말 쓰디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반대로 좀 말씀드리면 들어요. 네, 진짜 200만 원 이하로 버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 근로자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버는 분들한테 만약에 3분의 1 정도를 또 손해를 봐라. 아니면 뭐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물론 일부분 여러분들이 뭐 60시간, 70시간 일하시는 거를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일부분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말 모든 그런 줄어드는 시간에 대한 손해를 다 보세요라고 얘기는 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나 언론에서는 이제 연봉제라든가 기본급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툭 던지지만 그게 과연 현장에서 그렇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사실 해야 뭐 되는데. 제도 하고 해야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 네. 당시 52시간제 도입이 되고 할 때 정부가 이제 내놨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 있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그것들 이제 신청하는 사업주들한테 지급이 될 텐데 최근에는 취재된 기사를 제가 딱히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자리 근데 안정 자금도 중요한데 예. 그리고 그 일자리 안정 자금이 이제 수조 원 규모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매년 그렇게 민간 기업의 그러니까요. 임금을 정부가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1년만 하기로 했다가 한 번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로 급한 충격은 줄이더라도 그 기간 와중에 그 근로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사실은 노사가 이제 합의를 하고 단협을 맺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그 정도 협상력이 있거나 하는 그 노조를 가진 회사들이 많지 그럼요. 않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네.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예,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물론 개별 사업 단위 사업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는 맞기는 한데 그거를 해낼 수 없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을지 이게 단순히 뭐 우리 돈 들이니까 이거 신청하세요라고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지방 노동청 단위로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시행이니까 그 전에 뭐 버스 파업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일단은 52시간제로 간다는 거는 지금 많은 작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본급 잡기 수당 크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기본 조건 하에서 서로 갖춰진 아주 몇십 년 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부터가 일단은 임금 체계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 기본급을 올리거나 수당을 줄이거나 어쨌든 뭐 서로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봤어요. 경기도 버스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자기가 버스 기사를 했다 짧게 했는데 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서 격일 근무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나와서 한 달에 뭐 거의 20일 가까이 하루 18시간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옆에서 보는 운전기사들도 미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냐. 사고 나면 버스라는 게 얼마나 큰 사고가 납니까. 근데 뭐 앉아 계신 승객분들은 저 기사가 어제도 18시간이라고 오늘도 18시간 운전하고 있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52시간이 달갑지 않죠. 내가 더 열심히 많이 일해서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왜 내 소득을 뺏어가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치러야 될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52시간제가 정착이 되면 뭐 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나가는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에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런 연구도 안 돼 있지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어쨌든 그런 작은 회사들의 그런 옛날식의 근무 체계와
뭐 임금 체계를 어떻게 이렇게 현상이 어떻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부터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년 7월에 뻥 터지면 저는 그거 누가 감당할까 싶어요.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돈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제가 뭐- 약간 사랑받으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면서 결국 인상을 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고 피고용 입장에서도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사실 질 수 있는 부담이 아니고 한쪽만 지게 한다고 해서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 부담이 아니거든요. 당장 그러면은 사업주들이 뭐 임금을 제대로 기본급을 확 올려줘야지.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꽉 짜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5인 이하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양쪽이 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일찌감치 대기업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데들이 대기업은 많았어요. 원래 그렇죠. 지금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견기업들, 네. 내년에 중소기업들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게 이 52시간제 규정 자체가 사문화해서 진짜 단체로 범법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버스 파업 때 정부가 52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부터 좀 저는 짚어보자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네. 그러니까 52시간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52시간 안 할 거냐. 그러니까 52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다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는 가야 될 방향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네가 뭐 이러고 공격 들어올까봐 일단 그거에 대한 움찔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기로 돼 있던 거고 해야만 되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전 정부 때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늦추냐 마냐 정도의 차이였지 큰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야 간에도.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당당하게 공론화를 하고 지금 시간 없습니다. 빨리 좀 이 촉박하게 문제 해결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반대쪽도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뭐 지금 정부가 못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 알면서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새누리당 때 이미 자기들이 여당이고 자기들이 집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끌고 와서 합의를 하자고 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뭐 52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자기들이 알면서 그건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면 가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건 못 받아들이겠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공당의 자세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일부 언론 뒤에 숨어가지고 같이 돌 던지면서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거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양쪽 다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하면서 욕 안 먹고 좋은 소리만 듣고 지나가겠다는 것도 욕심이고 야당 하면서 돌만 던지면서 나는 다음 정권 노리겠다고 하는 그것도 야욕이고 국민들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피폐해지는데 도대체 참 책임감들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반대로.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뭐 한번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차라리 뭐 정부가 500에서 됐든 300에서 뭐가 550인 사이는 또 거기는 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진짜 50인 이하로 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90% 국민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일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습이 안 돼요. 터지기 전에 이거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체를 시켜야지 뻥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떡하려고 난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보고 있자면. 어제 특히 그 집배원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죠? 36살 그 자다가 숨진 집배원 분들의 가족이 저희 취재진한테 이름하고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게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그만큼 그 가족분들도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그 시간에 나가지고 밤에 저렇게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그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해달라고 그 서류에다가 서명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2시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아프네 갑자기. 52시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사람들 주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 빈소에 가서 52시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십시오. 크게.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52시간이라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예, 말씀드리지만 52시간까지 일 시키라는 게 그러니까 52시간까지 빡빡하게 일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맥시멈 52시간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맥시멈. 원래 40시간입니다. 기준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아니 이게 대명천지에 무슨 특히 뭐 한경련 같은데 이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OECD 국가의 GNI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무리를 일으킨 한경련 같은 데들은 그럴 때는 OECD랑 비교를 하는데 왜 근무 시간은 OECD랑 비교 안 합니까? 왜 그거는 저개발 국가, 미개발 국가와 왜 자꾸 그거는 같이 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준을 맞추세요. OECD 기준으로 갈 거면 OECD 기준으로 가든가 뭐가 됐든 주장을 할 거면 왜 기준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계속. 그러니까 52시간의 데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무슨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짜증이 날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그럼 지금 다시 52시간 깨가지고 68시간 혹은 무제한 근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우리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냐는 거죠. 제 생각은. 왜 올라 그래요? 약간 아예 안타깝죠. 36살이면 이제 저보다 동생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 당하면 저보다 아저씨 뭐 형뻘이었는데 이제는 제 동생뻘들이 자다가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참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뭐 3명이 지금 최근에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친구일 수도 있고 제 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선배 얘기하는 대로 그 데이는 그렇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육체노동 그리고 약간 타임라인 교대 근무 이런 쪽하고 내 정신노동도 또, 만만찮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좀 미세 조정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때 이렇게 일을 했으면 뭐 이때 뭐 좀 쉬는 것, 뭐 대유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가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거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얘기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법으로 강제하면서 네. 이제 우리 회사도 네.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갔지. 사실은 우리 같은 회사도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종류의 미세 조정은 저는 그러니까 모든 업이 모두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52시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는 이제 그건 선배가 얘기한 동의하는데. 대로 데이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미세 조정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얘기가 그런 것도 혼재가 좀 돼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럼 산업별로 그 근로시간 근데 지금도 약간 특례업종이 있잖아요. 특례업종도 있고 탄력근로제 네. 얘기할 왜냐면 때도 특례업종은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탄력근로제는 조정을 한다든가. IT를 빼겠다 이런 얘기도 네. 있었잖아요. 탄력근로제 그런 52시간에서 부분은- IT를 빼겠다.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육체노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IT에 있는 정신적인 노동은 또 그 나름대로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지라고 하고 갈아 넣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어디까지가 노동 시간이고 어디는 노동이 아니고. 그건 뭐 예를 명확하게 들면 IT 해야죠. 같은 경우는 낮에 게임하는 것도 사실 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IT를 좀 너무 IT를 쉽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개별 낮에 아니 게임- 아니 이게 저도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제일 듣고 있는데 개별 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근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미세 조정. 근데 미세 조정을 가려면 데이에는 먼저 그 사회적인 동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시스템 얘기도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네. 탄력근로제 확대를 얘기를 하는 쪽에서의 태도를 보면 그런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부분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아니 산업마다 원하는 상황이 다르고 이게 분위기가 다른데 모두 일률적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야 52시간 안 돼. 그러면 기업들이 막 힘들어. 약간 이런 감정이 섞여서 들어갔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권혜리 기자 얘기 당연합니다. 당연히 산업별로 그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기가 없이 그런 얘기로 나아가야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쪽 구탱이부터 무너뜨리겠다는 느낌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짧은 주제로
권혜리 네. 기자가 좀 지난주 궁금했습니다. 네. 예. 말을 냈던 공유 주방. 네. 예전에 제가 얼핏 기사를 본 적은 있는데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이번에 아주 또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공유 주방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공유 경제, 그러니까 공유함으로써 이제 산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비의 구조를 바꿔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특히 음식, 식음료 자영업에 있어서의 구조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어떤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보통 내가 식당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내 가게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딱 가게를 잡고 권리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막 월세도 내고 하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서 음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게 아니면 내가 식음료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법적으로도 물론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점점 더 식음료업이라는 것의 트렌드 자체가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외식을 한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는 거 외에는 가서 먹는 거잖아요. 치킨 정도까지 있어요. 그렇죠. 짜장면, 짜장면, 치킨, 치킨. 피자.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점점 더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외식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나오는 식의 어떤 먹는 행위는 줄어들고요. 집으로 다 배달을 시킨다거나 간편 가정식을 산다거나 도시락을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음료 자영업, 외식업에 대한 것도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두 가지죠. 임대료랑 인건비.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건비, 그러니까 임대료, 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나오는 그 임대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주방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배달만 하는 거면 꼭 내 가게가 따로 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내 음식 솜씨만 있어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혹은 한 건물 안에서 뭐 5평, 3평씩 이렇게 조그만 그 주방을 그러니까 독서실 같이 쓰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정말 독서실에서 내가 시간대별로 그 회원권 끊어서 쓰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PC방에서 그 시간대별로 끊어 쓰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쓴다. 똑같은 시간대별로 시설을? 쓰기도 하고요. 내가 사업이 좀 커진다고 하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주방에서 그 뭐 월세를 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월세가 내 가게를 내는 월세 수준이 아니라 훨씬 작게. 왜냐면 온라인이나 어차피 배달업으로는 근데 권혜리 기자 취한 거는 시간당 10,000원.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주방. 그게 한 건물에 있었어요. 예. 이게 뭐가 있냐면 따닥따닥 부서있는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5평에서 10평 아. 정도의 주방 5개가 그 건물 안에 공간을 그렇게 아예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네네. 공간을 준다.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사업이 왜냐면 내가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실 요새 독서실보다- 프랜차이즈로 치면 자리 한 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도 있는 네네네. 것처럼 네. 그냥 한 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네. 대여섯 평에서 이렇게 내 공간을 줘가지고 거기서 뭐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빵을 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달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 빵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일단 내가 가게를 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만들 양밖에 주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점점 소문이 나요. 권혜리 빵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러면 사실 시간대별로 그렇게 끊어서 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주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잘 됩니다. 그러면 정말 공장까지 차려서 그렇겠죠. 내 공장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자영업은 어떤 구조냐고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인터뷰했던 그 공유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갓 식품업을 시작한 그 여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비건 버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버터를 만들고 싶어서 막 알아봤는데 뭐 월세 뭐 인테리어 뭐 다 해서 딱 1억이 필요하겠더라.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이죠, 근데. 네. 근데 자기는 지난 몇 달 동안 딱 200만 원 들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인가 그 온라인 배송을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냥 한 달에 30만 원 내고 그 공유 주방 업체에 가서 그 조리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들은 온라인 배송이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게 테이블 예쁘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죠. 예,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버터가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스튜디오도 같이 쓰고요. 아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 네. 안에. 그리고 창업자들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모여서 서로 시식하면서 정보 공유도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해주는 건물을 제가 여러 갔다 온 가지 거예요. 효과가 있네요. 예. 기사를 좀 잘 쓰시고 있어요. 이거 지금이 훨씬 이해가 되네. 나 기사 보고 그게 이해가 다 안 됐어. 아니 취재 파일을 쓰고 있기도 하고 제가 뭐 오늘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부분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있어서는 그거를 4분 안에 담으기 아니 그거를 힘들었습니다. 특히 예. 자기가 어떤 레시피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네네.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네. 거네요. 왜냐하면 욕심내서 정말 1억씩 내가지고 했는데 초반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주문 몇 개 안 들어오고 하면 네. 마음이 되게 조급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자본도 있고. 네.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공유 주방이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시설을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여러 팀이 네네. 쓴다고 하는 거는 공유의 개념이 뭔지 그러면은 그게 뭐 시설이 막 엄청 좋고 막 일반 혼자 그냥 식당 개업하면서 딸려 있는 주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유 주방 업체가 있죠. 제가 그러니까 독서실 회사처럼. 얘기해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거의 빌려줘요. 처음으로 공유 주방을 시작한 위쿡이라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말하자면은 위생 관리나 상황 관리, 그렇죠. 그걸 배정 해줘야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배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조리대를 뭐 가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사업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약간 큰데. 실로 마련되어 있는 5개를 쓰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네. 공유 오피스 취재했을 때랑 비슷한 그쵸? 네, 맞아요. 공유 맞아요. 오피스 초기랑 네. 느낌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네. 항상 이름이 공유 오피스도 위워크라는 굉장히 네, 맞아요. 되게 큰 업체가 네, 있는데 네, 네. 그 회사는 이름이 네. 위쿡이군요. 네. 같은 계열사 아니야 혹시? 이름이 좀 비슷하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요. 굉장히 포화돼 있잖아요.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약간 몰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혹은 정말 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양쪽 다 굉장히 절실한 이유에서 시작은 하는데 문제는 진입할 때 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죠. 흔히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 명퇴하고 나와서 차렸는데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요. 퇴직금도 그게 안 남았다. 한 번 망하면 너무 네.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런 공유 주방은요 진짜 너무 잘 되는데 막 사람들 줄 서서 먹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독립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구조를 바꾸는 면이 있지 않나. 근데 특히 그게 이렇게 그러면은 꼭 그 배달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쓸모가 있는 건가요? 공유 그건 주방?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하에 그 매장도 있긴 식당들이 해요. 그러면 근데 위에서 기본적으로- 조리를 해서 매장에서 그렇죠, 갖다 파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이 와서 먹는 곳은 내 공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음.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식의 공유 주방 업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배달 전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자영업, 그러니까 식음료 자영업의 구조 변화랑 좀 맞물리는 그게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배달 쪽.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1, 2인 가구들이 너무나 많이 요새 네네. 진짜 시켜 먹는 게 늘어서 요새 그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전쟁 중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슈예요. 저는 사실 우리 뉴스에서도 우버 그런 걸 좀 이츠까지.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좀 근엄해가지고 지상파 뉴스라는 거는 뭔가 그런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야, 그런 걸 쪼잔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한 3주쯤 된 것 같아요. 쿠폰 전쟁 중입니다. 엄청 네, 뿌려요. 맞아요, 맞아요. 배달의 민족은 뭐 얼마 딱 한정해서 하지만 요기요 같은 경우는 아예 전원 다 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카페 디저트 5,000원 쿠폰을 줘가지고 베스킨라빈스 시켜 먹었습니다. 근데 되나요? 요기요는 다 돼요. 요기는 다 돼요? 요기요는 어지간하면 다 돼요. 요기요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뿌리고 있어요. 지금 쿠폰을. 이번 주는 치킨 5,000원 할인권을 주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기선제압입니다. 네. 이 시장을 잡아야 된다. 1, 2인 가구들이 워낙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네. 그래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1, 2인 세트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혼밥 세트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달료는 좀 내더라도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내가 아무리 요리를 해도 이 맛이 안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나요? GS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부터 8시 퇴근 시간에 국민카드 가져가면 도시락 반값도 주고 막 이랬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뭔가 그런 테스트하는 맞아요. 분위기 굉장히 강하고 1, 2인 가구들의 입맛을 저도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네. 저 혼자만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요리하긴 그렇고 어디 맛있게 정말 내 입맛에 맞는 데 있으면 시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공유 주방하는 굉장히 강력한 업체 중에 하나가 우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버가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우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근데 그 이외의 시간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버한테 우버 기사들한테 그럼 무슨 일자리를 줄 거냐. 네. 그래서 그 배달업을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버 입장에서는. 네. 음식 만들어서 우버로 배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네, 미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런 공유 주방이 200개가 있고요. 사실 그 우버, 그 트래블스케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저 발표를 했었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주방 공유 주방 업체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쿡이에요. 롯데에서 이제 투자도 들어갔기 때문에. 롯데가 들어갔죠. 거기. 네, 롯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그래도 외식이지라고 하신다면 아니에요. 사실 일본도 뭘 또 아니라고까지 합니까 또. 아니 그래프가 아니라니까요. 아 그래프가. 네, 그래프가 일본이요.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것 같잖아요. 아니 바로 이게 그래프가. 그랬죠. 네, 그래프가. 그래프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외식은 이렇게 줄고 도시락이랑 간편 가정식 그걸 딱 일본은 채- 원래 도시락 채운 많이 게- 먹는 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일본이 딱 1994년인가 5년까지 이게 올라가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같이 가고 있더라고. 딱 20년 차이를 두고 따라가는 걸 보고 정말 저도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근데 저도 아까 그 주방 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예를 들면은 백종원 씨 같은 네. 분은 본인만의 그 요리 연구소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막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시도를 해보고 네. 사업이 될 만한 아이템들은 이제 실제로 네. 사업을 하고 뭐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난 우리 엄마 칼국수 잘하니까 우리 칼국수집 해보면 어때? 뭐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그 공유 주방처럼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불과 네. 뭐 이런 것들과 네. 또 많은 식재료들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거를 임대를 해서 미리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컨셉이에요, 여기가. 건혜리 그러니까- 기자 리포트에 라면 하시는 분이 네네네. 있었어요. 라면 네. 연습을 하시는 네. 분. 아, 그 연습 네, 그렇죠. 실제 그분은 그렇게도 곧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자기 그 가게를 여실 건데 뭐 정확히는 이제 그 업체랑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비 창업자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이 지금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주 엄밀하게는 이런 게 불법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식품 관련 법에서 한 명의 사업자는 한 명의 자리에 한 명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생 문제가 그렇죠. 위생 문제죠. A랑 B가 같이 그 주방을 쓰는데 사실은 A가 더럽히고 제대로 안 씻고 나갔는데 거기서 B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소비자 C가 식중독에 맞아요. 걸렸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을 명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생 문제를 굉장히 정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자영업이나 식음료 구조업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그 자영업에 한번 진입하시려다가 속된 말로 망하는 분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규제 샌드박스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하나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통과가 된 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 8시 이후에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이트 카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풀렸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갔던 공유업체랑 같이 좀 얘기를 하다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좀 섣부른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좀 느낀 거는 결국 그러면은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왜냐면 그 A 씨랑 B 씨가 이 똑같은 자리에서 뭐 요리를 하다가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그걸 정리해줄 주체가 없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될지 이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법 하나가 바뀌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이게 시범적으로 사업이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나면 거봐 안 된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자고 하면은 누군가가 위생관리하고 저기 책임을 지고 감독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결국은 그 가운데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위생 문제 같은 거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발 세력은 없을 거라 이 공유 경제라는 걸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키워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우선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제가 거기서 만난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걱정이 되는 좀 망하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창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정말 이런 걸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갔던 그 업체 대표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영입을 좀 한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 궁중족발 기억하세요? 그거 폭행 사건이 네, 맞아요. 있었던 그 집이죠. 권리금 문제로 이제 네. 그 궁중족발 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은 지금 이제 들어가있죠. 사법 처리를 받고 계시고 이제 그 배달을 하나요? 그러면? 아니 거기서 저기 매장도 밑에 조그맣게 하고 다시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연령대 분들에게도 좀 이런 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돈을 쓰시지 말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해보면 준비를 해야지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잖아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 각 편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갖추는 것과 네네. 모두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수용성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제도는 갖추되 물론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그렇게 와서 수용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좀 뭐 권혜리 기자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닌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최대한 좀 그런 제도들 네.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1억을 들였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들여서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누구도 이제 시작했고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돼서 뭐 정말 1억짜리 가게를 내고 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시장이 다르네라고 하면 200 포기하고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제가 갔던 업체 포함해서 생기고 있는 그런 공유 주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밀히는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기를 다 모두 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지금은 그냥 회원 가입을 시키고 사업자는 그 업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큐베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들이나 뭐 민간에서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그런 공유 주방 업체들이 인큐베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일단은 들어와서 해보고 정말 이미 그 중에서 자기 공장 차려서 나간 사람도 있대요. 너무 잘 되고 너무 맛이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주문량이 대단히 있지 않다거나 뭐 이제 시작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정말 지금 당장 말했던 10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는 분명히 그 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네네. 집 얘기하면서 신도시 얘기하면서 인구 구조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산업에서 뭐 지금 어떻게 임금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임금이 너무 올라서 갑자기 뭐 임대료 문제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찾는 사람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업을 찾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식음료 자영업자만 80만 명 가까이 되고 뭐 더 넓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다양한 종의 자영업자들이 660만 명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말에 취재하면서. 중간에 민간에서 그런 재미나 체험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적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업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사실 제가 이 위쿡 말고 갔던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좀 그런 걸 하고 있는 데였거든요. 상당히 조금 성과도 거두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체험형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너무 대기업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얘기인데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플랫폼 체험형 매장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신세계 그걸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갔던 데는 지금 성수동에 성수연방이라고
거기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인스타 저는 스팟이거든요. 정부가 끼어드는 거는 맞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분이 우리 동네 슈퍼에서는 고등어를 사면 그 앞에서 연탄으로 구워져서 그 앞에 줄을 서요 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형 매장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이 그건 앞으로 줄 이럴 서겠다. 수밖에 그거 없는데 어느 동네지? 도대체 영세 가게들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딱 그런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동네 사면 슈퍼에서 그걸 바로 하신다는 구워준다. 거예요. 연탄으로 구워준다는 게 중요한 네, 거죠. 연탄으로. 그냥 구워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들에 맞서서 그런 뭔가를 개발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진짜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필요한 세상이 정리하자면 되고 있다. 네.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가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제 지상파 뉴스를 깠지만 저희도 사실 해당되는 얘기고. 그거는 뭐 그렇죠. 당장 이건머니도 팟캐스트만 하다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이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여야 이게 된다.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네. 이게 사실 일반 기업체들도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변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말은 그건 뭐 근데 반대로 그런 말씀을 진리죠. 하시는 분들은 안 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이게 그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별. 그럼 그분들은 뭐 안 됐겠죠.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네, 계속 빨라지면 네. 빨라졌지 변화가 느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음 주에 어쨌든, 다시 네. 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